자, 부착식물입니다. 자, 부착식물란 말은 어딘가에 붙어 있는 밑에 연 저질층에 붙어 있는 식물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안반 해안에 붙어 있는 식물이든 아무튼 식물입니다. 식물. 자, 식물인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서 1년생, 그 밑에 단연생, 그리고 맹그로브에 대해서 짧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1년생. 1년생에서도 염습치, 즉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연습지에 서식하는 1년생 식물입니다. 만약에 이 식물이 발화 중에 오염이 되었다. 그러면 끝내는 어찌 될까요? 배화가 억제된다. 꽃이 피려고 했는데 그때 오염됐다. 그러면은 빨리 오염 못 되고 이 독성 영향 때문에 시간이 약간 늦춘 다음에 이 기름의 독성 성분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꽃이 피더라. 만약에 꽃이 기름 오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씨앗이 안 만들어지더라. 알죠? 여러분들 원래는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안에 씨앗이 있죠. 그죠? 여기는 꽃이 기름에 오염되면 끝내는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은 번식이라든가 그러니까 끝내는 이런 식물이 그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씨앗이 기름 오염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1년생은 치명적이겠다. 그죠? 자, 단연생 식물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종류의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영양 저장소가 없거나 작고, 뿌리가 얕은 식물들은 쉽게 죽는다. 아마 기름이 유출되면은, 기름이 뿌리까지 들어가나 보죠. 그렇게 해서 빨리 죽는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적어도 한 번 정도만 노출된다면 생존할 수 있고, 직근을 가진 식물들과 같은 큰 저장소를 가진 다른 생들은 반복적인 유기염에도 잘 생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단어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표현이 있습니다. 천근, 심근, 직근 다 한자라서 어려운데 천근, 얕은 뿌리, 심근, 깊은 뿌리, 직근, 고등 뿌리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천근, 그 다음 이것은 직근, 그 다음에 이것이 깊은 뿌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지? 이런 것들은 물을 갖다가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게 금방 뺏겨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잘 쓰러지진 않겠지만 물을 많이 흡수하지 못해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거죠. 장가지도 많으면서 깊게 뿌는 거. 그래서 여기서 직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기름이 여기서 오염이 되더라도 이 뿌리는 저 밑에까지 자라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물이라든지 영양분 흡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적인 유리오염에도 잘 생존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망그로브입니다. 자, 망그로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사진만 보면 알죠, 그죠? 보통 이것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강가에 나무가 많은 영상을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막 노출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건 뭐냐? 길이 여기 오면은 어차피 이 뿌리 밑으로는 또 어찌 됩니까? 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해가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심한 유리 오염에도 망그로브가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새. 이 바다새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유리 오염이 딱 그러면 이게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죽어도 바다 밑으로 깔아앉아 버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다 위에 있고. 그런데 바다새는 어쩌다 보면 이렇게 우리 눈에, 사람들 눈에 많이 떠요. 특히 기름에 범벅이 돼가지고 육지로 올라와 있다든지 그러면 눈에 많이 띄는 거죠. 그죠? 자, 바다새. 바다새는 주로 기름에 의한 독성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기름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 말한 것은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어류들은 기름의 독성 성분인 방향적 화합물에 의해서 그 독성에 의해서 죽거나 그렇게 되는데 실제 바다새는 그런 방향적 화합물의 독성보다는 오히려 기름 그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피해를 주로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뭐냐면 하이포스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서미아가 온도라는 뜻인데 하이포 저체온층입니다. 저체온층. 여러분들이 한겨울에 바닷물에 빠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 1km 바깥에서 빠졌다. 그러면 나는 1km 정도야 수영할 수 있어. 수영하고 나는 육지로 헤엄쳐서 올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 헤엄쳐 오는 과정에 우리 몸으로부터 열을 빼앗겨서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바다새는 한겨울에도 물 위에 떠 있어도 저체온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새뿐만 아니라 모든 조류는 깃털이 있고 깃털을 몇 개 이렇게 겹치면 어찌 되느냐? 깃털 사이사이마다 공기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는 유리창을 보면 단일 유리창에서 유리창 하나 닫고 그 다음 또 유리 닫고 해서 이중창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샤시는 거의 다 유리창 하나입니다. 유리창 하나지만 실제 그 안에 보면 이중창으로 되어 있죠. 이중창. 심지어는 삼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유리창만 있으면 손만 딱 대면 아주 차요. 그런데 유리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리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면 이 사이에는 공기층이 해봐야 5mm에서 10mm인데 이중창으로만 되어 있어도 열 전달이 확 감소합니다. 이게 삼중창으로 되어 있다. 온도 전달이 더 안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단열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바다새는 어떨까요? 바다새는 깃털과 깃털 사이에 이런 게 몇 겹이 있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물속에 딱 앉으면은 바닷물이 공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바닷물이 영상 1도, 2도, 3도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체온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만약에 기름에 노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름이 깃털 사이로 스며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못 들어와요. 물은 깃털 자체가 약간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물은 이 깃털이 갖고 있는 기름 성분과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물 자체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깃털층 사이로 만약에 이게 기름으로 뒤범벅이 되어진 바닷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 이 기름은 서서히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스며들면 어떻게 되느냐? 흔히는 다 스며들면 그 안에 있는 공기층이 없어집니다. 공기층이 있어야지 부력도 있고 가볍죠. 공기가 있으면 가벼워서 뜨기도 쉽고 단열 효과도 있는데 공기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끝내 이 깃털이 기름에 의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게 공기보다는 기름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물에 잠기게 돼요. 그리고 단열 효과는 없고. 그럼 어찌 되느냐? 이 새는 끝내는 체온을 읽습니다. 체온을 읽기 때문에 끝내는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익살입니다. 단열 효과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들 추운 겨울날 추위에 벌벌 떨면 여러분들 몸이 벌벌 떨릴 거예요.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몸을 부부득 떨게 돼 있어요. 몸을 뜬다는 말은 뭐냐? 운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은 특히나 아마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상태에서 부들부들 떠는 게 없어요.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아마 여러분들 군대에서 한겨울에 조깅 해봤죠, 그죠? 그럼 진짜 추우면은 웅크리게 돼 있습니다. 근육이 쭈그러들게 돼 있고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 새는 날 수가 없어요. 또 기름이 기공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될까요? 에너지는 소비하고 먹지는 못하고 체온은 떨어지고 하이포스미아에서 죽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사람도 보면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찬물에 들어가면 5분에서 10분이면 그냥 체온에 열 달달 끼고 저체온처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석유의 독성이 아니고 석유의 물리적 특성 때문이다. 바다새의 깃들 속으로 기름이 스며들어와서 부력도 잃고 단열 효과도 잃고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죽게 된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 새들은 기름이 나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묻으니까 어찌 될까요? 사람처럼 이렇게 닦아낼 수도 없습니다. 뭐로 닦아낼까요? 새들은 파닥파닥 하다가 이것도 안 되면 끝내는 부리로 쪼아서 떼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별 수 없이 미량의 오일, 기름을 먹게 될 거예요. 먹게 되면 그것이 끝내는 산란을 감소시키게 되더라. 그리고 산란되어진 알도 아까 봤더니 부화도 잘 되지 않더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죠. 산란이 감소한다. 알을 적게 낳는다. 심지어는 알을 낳아도 그 알은 부화가 안 된다. 어찌 될까요?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아모카디조가 자초됐는데 이때 22만 톤이 유출되어졌고 이때 죽은 새가 4,572마리 확인되어진 숫자만 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엑센발디조가 자초됐는데 이때는 기름이 얼마나 나왔느냐? 37,000톤.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런데 이때 확인된 수는 3만 마리 이상이 죽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때는 확인된 건 이거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바다새가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또 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3만 마리가 죽더라.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면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오일에 오염되어 해안으로 밀려온 새들의 숫자는 운이 좋으면 해안으로 밀려오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다에서 큰 대양의 새는 떠돌아다니겠죠. 그죠? 떠돌아다니다가 그냥 부패되고 분리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문에 실제로 죽은 새들의 숫자보다 90%까지 과소평가됐습니다. 그럼 100마리가 죽으면 10마리만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말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km당 죽은 상태로 발견되어진 새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그때 1km당 0.6마리, 4.8마리, 2.7마리인데 그 중에 기름으로 오염된 상태로 발견되어진 새들 그랬더니 70%, 어떤 지역은 10%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런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오리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바다 오리류. 날렵한 갈매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새랍니다. 바다 오리류인데 이것은 한 3, 4세까지는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 유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번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야 번식을 하는데 그것도 매년 번식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죠? 1년에 한 번. 보통은 웬만한 동물들은 그냥 성숙 유형에 도달하면은 계속 번식합니다. 매년.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수종을 갖다가 서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동물들은 보통 한번 성숙 유형에 도달하면은 매년 조금만 되면 새끼를 계속 낳습니다. 새끼를 계속 낳는데 이 종은 매년 번식하지도 않아요. 알도 몇 개 낳느냐? 한 개밖에 안 나요. 보통은 두세 개, 그죠? 그렇게 하는데 한 개밖에 안 낳는다. 근데 이것도 약탈자에 의해서 혹은 절벽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실제로는 계산해보니까 이 새들은 연간 0.2마리 정도만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있다.
그러면 1년에 0.2마리. 쉽게 말해서 이 한 마리는 5년이 지나야지 한 마리를 진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체수가 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새들한테 만약에 유류 오염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개체수가 감소하면 이런 새들은 개체수가 다시 원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포유동물. 포유동물은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 표범, 강치, 고류들은 뭐 기름이 유명한 받는다는 정보는 없더라. 근데 유일하게 이 수달은 예외다. 이 수달은 아마 여러분들 몇 편 다 봤을 겁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기 때문에 CO2라고 하죠. CO2. 이렇게 배 위에다가 뭔가를 넣고 탁탁 까서 넣기도 하고 이런 거. 이 수달입니다. 자, 이 수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털이 있는데 깃털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바다 수달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그럼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이 털도 유지하는 게 뭐냐? 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털 사이에 공기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다 속에서 오랫동안 있어도 저체온증이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다 수달이 기름으로 기본봉이 되어진 바다에 들어가서 기름으로 뭐 완전히 흠뻑 뒤집어 쓴다.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똑같은 새와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체온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하지만 여기 1989년도도 자료가 있습니다. 엑슨 발디조에서 했을 때 바다 수달이 1000마리가 죽었다. 많이 죽었네요. 많이 죽었지만 다행인 것은 뭐냐? 앞에 있는 길모트라는 새는 5년에 한 마리, 즉 1년에 0.2마리 정도만 키운다고 했는데 이 바다 수달은 다행히도 번식률이 높아가지고 새끼를 많이 치나가요. 그래서 끝내는 연간 성장률이 17에서 20%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되더라. 그나마 이것은 다행인 거죠.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안방, 해안, 연, 저질층, 그러니까는 밑에 저질층의 종류에 따라서 유류의 영향이 어떻게 있느냐. 그 다음에 플랑크톤과 같이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 다음에 부착식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바다새라든지 해양 포유동물에 의한 유류오염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연안 시설물들에 의한 영향. 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저 앞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해서 해양으로 유류가 유입되는지 할 때 벌써 그 단계 나왔습니다. 이게 연안 시설물, 그러니까 석유 시추하는 것 있죠, 그죠? 거기에서의 영향입니다. 자, 이거 표현이 옵니다. 이게 시추할 때 윤활유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추되어진 진홍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기름이 해저트물에 쌓이게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이거 앞에 사장이 샜습니다. 저 앞부분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이것은 석유를 시추하는데 이렇게 시추를 합니다. 시추를 막 하는데 하면은 지는 여기서 머드가 나오게 되고 이 머드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 여기에 끝내는 밑에서 파여진 것들이 이게 쌓이겠죠. 그죠? 이것들은 뭐냐?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는 태조물입니다. 그 영향을 말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막 파며지느냐 이런 쉐일층이라고 점토층이 막 깎일 겁니다. 깎여서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이때 여기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을 쓰게 됩니다. 기름을 쓰게 되고 그럼 그 기름이 여기에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오염지시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오염에 아주 강한 생물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추선, 석유 시추하는 곳으로부터의 거리인데 바로 석유 시추선 밑에 서는
오염 지시종은 아주 농도가 높아요. 엄청나게 개체수가 많은데 이 시추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염 지시종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종은 소유 시추선 바로 옆에는 아주 낮다가 개체수가, 그러다가 거리가 멀어지니까는 개체수가 증가해서 일정 거리 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개체수가 일정하더라 말이죠. 이것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염의 중간 정도, 적당한 오염에 잘 살아나가는 생물종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오염이 심각한 곳에서는 잘 살지 않는데 오염이 어느 정도 애매하다, 중간 정도 된다, 그러면 개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너무 깨끗해진다 그러면 또다시 감소하는 거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주 미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보통 정도, 보통의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도에 대해서도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봄,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을 아주 좋아하는 생물종, 기회주의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종, 일급수에만 살 수 있는 종, 그리고 적당한 오염에 더 잘 적응하는 생물들, 이렇게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유 플랫폼으로부터 750m까지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석유 탄화수소, 아까 말했던 탄화수소 화물들의 농도가 배경 농도 저 끝에 깨끗한 지역에서의 농도보다 한 1000배 정도 높답니다. 오염이 극단적이죠, 그죠? 이런 곳에서는 저소근접의 다양성이 낮다. 다양한 생물 살지 않고 어떤 동물 산다고요? 그러면 오염 지시종만 삽니다. 오염 지시종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손상이 많이 되어져 있다. 그 다음 이 사이, 두 번째 편입니다. 한 750에서 1500m 이런 사이에는 오염이 극단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것도 아니고 전이지역이다. 이런 것은 배경 농도보다 깨끗한 지역보다 한 20배에서 한 100배 정도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 정도의 오염에 강한 생물들이 살게 된다. 그리고 1500m 또는 3000m를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다양성을 보인다. 그 말은 뭐죠? 생태계가 다양하다. 그 말은 깨끗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생물이 서식할 수가 있다. 10km 이상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저생물이 있어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3km 벗어나면은 2000m죠, 그래서 3000m 그 이상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걸 보면 북해, 유럽이죠. 유럽 저 위에 있는 노스입니다. 북해의 유정, 거기도 석유 시추선이 있네요. 거기에 보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예전에 석유를 상승하기 전에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다양성의 최소치, 최대치, 그 전에 석유 시추하기 전에 조사했더니 석유 시추하는 곳에서 1000m, 2000m, 3000m, 5000m 떨어져도 값이 거의 일정했다.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다. 했는데 석유 시추를 하고 난 다음에 조사했답니다. 그랬더니 1982년, 83년, 84년 무려 4번 조사했네요. 4번 조사했는데 위하고 비슷한 거죠. 이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유정, 석유 시추 플랫폼, 석유를 시추하는 곳 바로 앞 여기에서는 다양성이 뚝 떨어지는데 거리가 한 500m까지 증가하다가 한 1000m 정도 되니까 거의 다 회복이 되네요. 그래서 2000m, 3000m 이렇게 쭉 되겠다. 그죠? 이런 폼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 석유 시추하는 곳에서 거기에서도 석유 시추할 때 나온 그 퇴적물이 기름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밑에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데 버리면 거기에서 기름 성분이 천천히 용출되어져서 주변 생태계에
무려 한 500m 혹은 한 1000m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기름에 의한 생태계, 플랑크톤 혹은 바다새 아니면 해양 포유류, 그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전처럼 다양한 생물을 다 포함시킨 생물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는 보건상이란 말은 인간한테는 어떠한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3교시 때는 보건상의 위해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